한국의 고체 추진체 기술 수준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지난 발걸음을 반추해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초의 고체 추진체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한 북한의 고체 추진체 기술에 대해서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1. 최초의 고체 추진체 백곰. 한국 지대지 미사일의 시초는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 탄도탄의 시초 기반 기술은 이 지대공 미사일의 개조개량 유지 보수,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기술 지원을 통해 얻었습니다. 최초의 탄도탄인 백곰이 나이키 허큘리스와 배다 박은 이유 역시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국내엔 제대로 된 풍동 하나 없었고 탄도탄에 필요한 인프라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자료, 그리고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지 개조 개발 계획에서 미국 회사 MD사가 전달한 각종 자료를 통해 탄도탄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형상등을 개발하고 실증할 기반과 기술이 없었으므로 나이키 허큘리스의 형상과 공략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복제 결양한 것이 백곰의 정체입니다. 백곰이란 복제 결양 사업을 시도했기에 76에서 77년 우리가 아는 안흥 시험장이나 대덕의 탄도탄 개발 기반이 태어날 수 있었으니 나이키 허큘리스야말로 한국 탄도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이키 허큘리스의 내부 전기 배선, 항법 유도 체계 등을 유지 보수하며 기술을 쌓은 것이 금성정밀, 현 엘라이즈 넥스1입니다. 나이키 허큘리스가 채택한 고체 추진 체계는 CTPB이고 60년대 다수의 미사일이나 로켓에 널리 채용되던 물질입니다. CTPB는 프로폴리머 계통 바인더 물질로 여기에 산화제로 AP 과염소산 암모늄, 금속 연료로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런 바인더를 이용한 고체 추진체 제조엔 산화제와 금속 연료를 균질하게 섞어줄 믹서가 필요했는데 베트남 전쟁 이후 수요 부진에 시달리던 로키드사가 300갤런급 플래니터리 믹서와 관련 시설을 헐값에 판매한 덕분에 이 시설을 인수하고 그와 관련된 폐기된 것인지 내버린 것인지 아니면 가져가라고 일부러 둔 것인지 모를 막대한 자료들까지 국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추진체 제조 시설은 전두환 시계 방산 민영화로 인해 한화가 가져가게 되며 구령, 현무, 2.75인치 로켓 등에 이용됩니다. 고체 추진체 제조와 기술은 사실상 한화가 독점하게 되며 최근 풍산과 LIG가 협력하여 자체적인 고체 추진체 제조 시설을 자체 개발해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무-1 사실상 70년대 말 국산 탄도탄을 실용화할 뻔했으나 이걸 가로막은 것이 전두환 군사정부입니다. ADD 탄도탄 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애써 마련한 탄도탄 개발 기반과 제조 기반 모두를 봉인하거나 제거해버리게 되며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은 자체적인 탄도탄 개발을 영영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웅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다시금 탄도탄 개발 조직을 되살리고 백곰 프로젝트를 되살리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현무-1입니다. 사실은 말만 현무일 뿐이지 실상은 백곰의 실전 배치 모델을 이름만 바꿔서 내놓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현무-1은 백곰과는 달리 처음부터 막 보유한 HTTP 추진체를 적용한 상황으로 80년대 말부대 창설과 전력화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외형과 내부 구성도 사실상 그 이전 결과물인 백곰과 거의 다를 바가 없으니 전두환 군사정부는 대한민국 탄도탄 개발을 거의 10년 정도 지체시킨 셈입니다. 단일 모터, 관성 유도 등 백곰과 다른 부분 모두가 백곰의 양산 배치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부분들로서 이것들의 개발을 거의 5년 이상 지체시키고 관련 인력과 기술을 숙청시킴으로써 재개발에 다시금 5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10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하니 이런 현무-1은 대외적으로 사거리 180km라고 발표하나 실질적으로는 약 240km 내외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 허큘리스가 장기 운용 개량을 통해 사거리 200km 이상을 달성하고 있었으니 이건 당연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현무-2 성능 개량 및 현무-2AAB 90년대 말이 되면 군사정부에 의해 거세되었던 국산 고체 추진체 기술이 성숙함은 물론 지속된 탄도탄의 양산으로 인해 관련 기술이 발전 누적됐습니다. 이 시점 현무는 약 500발이 양산되었고 기존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지 개량 모델 1000여 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때도 세간의 상식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탄도탄 전력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키리크스를 보면 현용 현무-2A 타입은 99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현무-2AB부터 더욱 발전된 HTPB 기술 아마 AP 대신 HMX가 가미된 이 적용되었고 기존 현무-1 500발에 대해서도 신형 HTPB로 교체하고 탄소복합제 모터 케이스가 적용되며 보다시피 고체 추진체는 모터 케이스 내측의 여러 형상으로 들어가게 되며 고체 추진체의 성형된 모습에 따라 연소 특성과 연소 시간, 추력 특성, 비추력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HTPB의 경우 기존 CTPB에 비해 점성이 약해 생산성이 좋을 뿐더러 추진체 형상 성형이 쉽고 역학적인 성능이 뛰어납니다. 서방 제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이 추진체를 사용하였고 한국은 90년대 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성형이 가능할수록 원하는 성능을 얻어내기 쉬운데 이 자체가 바로 기술인지라 같은 HTPB를 적용한다 하여도 그 성능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99년에 개발을 시작한 현무-2A와 현무-2B는 탄두 중량만 다른 사실상의 동형 탄도탄이므로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협의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500km급 탄도탄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탄도탄 사정거리 500km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부했고 당시 정권은 거부하던 말던 요청했던 500km급 탄도탄 개발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무-2AB 모델은 기존 현무-1에서 지적되던 여러 단점을 개선한 모델인데 우선 경기도 2개소, 강원도 1개소에서 운용되던 현무-1 모델은 고정기지에서 운용되는 까닭에 이 당시 고도화되던 북한의 탄도탄 전력 사거리 내측에 들어 효율적인 운용이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갱도 진지를 채용한 북한 포병이 취약한 이유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동 발사 차량 모델도 트레일러에 실려
그대로 탄체를 노출한 채 운용하기에 취약한 건 매한 가지였습니다. 우선 트레일러인지라 도로 사정이 크게 운용이 좌지우지 되었고, 탄체가 노출된 까닭에 침투한 특작부대의 대물저격총 저격만으로도 무력화될 수 있었으며,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 발사가 불가능한 경우조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발사 준비에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이동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TCT 틴트 크리티컬 타깃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신형 탄도탄이 바로 현무-2AB이며 단순히 미사일만이 아닌 발사 차량과 교리도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 한국군 탄도탄이 기본적으론 고정기지 배치, 고정표적 타격용이었다면 그 다음 형태에선 태를 이용한 기동용, 발사 준비 시간 단축과 위성항법 체계 적용을 통해 더욱 더 높은 정밀도를 얻어냅니다. 이를 통해 생존성과 작전 범용성을 크게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냈습니다. 현무-2AB는 2017년까지 총 900발을 양산했다고 합니다. 기존 현무-1 탄도탄의 경우 퇴역했다고들 하는데 90년대 중반부터 개량에 들어간 해당 탄도탄이 퇴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나이키 허큘리스 전력이 공식적으로 완전 퇴역한 시점이 2014년이므로 아마 2020년대 후반까진 그 세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 한국군 탄도탄 전력은 여전히 수적으로 1500발 이상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무-2씨. 현무-2씨의 경우 공개된 발사 영상을 보면 발사 시 HTPB에 적용되는 AP-산화제 특유의 하얀 연무 대신 약간 노라스름한 연무가 발생합니다. 추진체 자체의 추력에 비해 발생하는 연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과산염 대신 무언가의 불순물이 섞인 발사 연무색을 관찰할 경우 HTPB가 아닌 NEP 추진체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특히 현무-2씨의 외형에서 큰 변화 없이 탄도 중량을 증량하기 위해선 추진체의 추력과 비추력이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HTPB 기술은 거의 극한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HTPB에 사실상 연소재로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나노단위로 분말화하고 여기에 불속에 코팅을 할 정도로 한계의 한계까지 성능을 뽑아먹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 현무-2씨가 HTPB HMX 계열 추진체이거나 혹은 NEP 추진체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보급급에 장착할 SLBM의 경우는 거의 100% 확실히 NEP 추진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을 확보함이 곧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발사 연무가 적고 빨리 사라져야 하는 특성상 NEP 이상의 추진체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지라 자신들의 제1 등의 SLBM에 NEP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 중국의 경우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군사기술을 전수받게 되며 그중 가장 전략적인 기술이 바로 HTPB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말 CTPB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었을 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HTPB 기술과 자료, 인프라를 이전받았습니다. 이런 HTPB가 적용된 대표적인 중국 탄도탄은 제1원과 DF-21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 DF-11 수출명 M11, DF-15 수출명 M9를 통해 이란과 파키스탄에 고체 탄도탄을 판매하고 그 기술과 제조 기반 역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란과 파키스탄은 북한과 탄도탄 기술 거래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이전한 기술들이 이들 나라를 거쳐 어느 나라로 흘러들어갔을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현재 한국의 HTPB 기술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NEP 추진체 역시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실용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추진체 자체의 기술로는 아마 부족이 없다면 캐리나 ADD가 원하는 대로 일본의 SRBA3 정도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일본은 SRBA3를 묶어 엡실론과 같은 고체 발사체를 개발한 바 있으며, 실제로 ADD 역시 LEO-궤도에 500kg 정도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고체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 즉, 제한만 없다면 한국의 고체 추진체 기술은 당장 MR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십수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고궤도 SSO 상의 500kg 정도의 탑재체를 올려둘 수 있는 엡실론급 고체 추진 운반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엡실론급은 미국의 피스키터와 탑재체 운반 능력이 비슷합니다. 즉, 현재처럼 빗동싸며 기반도 없던 액체 추진 엔진을 개발할 시간에 고체 추진체를 이용했다면 지금쯤이면 엡실론급 고체 발사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경우 2015년 5월 액체 추진 기반 북극성 1호를 발사 실험하여 성대한 실패를 겪었고, 이런 개망신 직후 아주 신기하게도 불과 1년 만인 2016년 4월경에 느닷없이 고체 추진 SLBM 발사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고체 추진 SLBM이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면 북극성 1호를 무리하게 공개하여 개망신 당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북한에겐 2015에서 2016년 사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변경한 HTPB 제조 시설조차 없던 북한이 느닷없이 1년 만에 액체 추진 SLBM에서 고체 추진 SLBM으로 진로를 돌리고, 최근 스커트 파생형으로 짐작된다는 공개 자료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습적인 단도탄 발사 실험을 수시로 진행하며, 그 스커트 파생형이란 모델의 사거리가 약 1000km로 짐작되어 DF-15와 성능이 비슷하고 비행 특성도 비슷한 그 미스테리한 링크. 저만 중국이 의심가는 걸까요? 이미 전북한 핵탄두 제조 기술이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유래했다고 떠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도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 10수년이 걸리는 테스트 과정이 대거 생략되고, 그것도 액체 추진체를 가지고 피똥을 싸다가 1년 만에 고체 추진체를 내민다? 뭔가 말이 되지 않지요? 여하간 제가 발견한 자료 등을 보면 한국의 HTPB 기술은 중국과 유사하며 NEP 역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감에 따라 ADD와 캐리 역시 기보유한 발사체의 운반 능력 확대를 위해선 고체 부스터 해결이 가장 간절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의 SRB-3A급 고체 부스터를 제조해 적용이 가능해지며, 일이 되면 단숨에 현 KSLV2의 운반 능력을 3에서 5배 이상 신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허용할 경우 현무 이시를 넘어서는 탄도탄 개발을 허용하는 꼴이나 다름없지요. 즉,
중국이나 한국이나 고체 추진체 기술 자체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2016년에 드러난 바 있지만 아직도 HTPB 추진체를 적용한 탄도탄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단계이며 대략 15년 정도의 기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